정확히 오늘로부터 70년 전 이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었었죠. 한국군만 14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45만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만 명이 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유엔군도 사망자가 6만 명 가까이 났고 부상자, 실종자, 포로까지 포함해서 54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북한군 역시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만 명의 피해가 있었죠. 민간인 희생자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한국 측 민간인 피해는 100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북한 역시 비슷한 수의 피해가 있었다고 알려지죠. 김일성의 줄기찬 남침 주장과 설득에 머물거렸던 스탈린이 중국이 참전한다는 조건을 걸고 남침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이 1994년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고 김영삼 대통령에 건넸던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의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 사이의 극비 문서 300여 장에 의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10대 나이에 처음 만져본 총을 들고 뛰어나가야 했던 학도병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해야 했던 민간인들, 불구가 되거나 전쟁 고아로 남겨졌던 이들까지 한국인의 8분의 1이 희생되었다던 그 전쟁이 시작된 오늘. 왠지 언론사 헤드라인에서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적어도 무고한 희생자들은 잊지 말자는 뜻에서 저라도 떠들어봤습니다. 네, 궁금한 뉴스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세 분 처음 해봤었는데. 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싫다고 말할 수 없지 여기서. 네? 싫다고 말할 수는 그게 없잖아요. 아니라 이 발언량이 줄어드니까 좋잖아요. 거짓말하고 계세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네요. 그렇죠. 정말 좋은 겁니까? 요즘 좋은 말로 거죠. 뭐 우리 케미가 잘 맞는 거 그렇죠. 그렇군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지고 온 소식이 인천공항 직고용 논란입니다. 네. 이야기가 좀 계속 뜨거워요. 네. 해시태그에 인국공 네네. 이렇게 해서 인국공 인국공. 사태 이렇게 뭐 또 부러진 펜 뭐 이런 네네. 운동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팩트가 아닌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돼서 어떤 게 있는데요? 오히려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처음에 오픈 채팅방의 글 하나가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됐는데 여기 보면 야, 군대 제대하고 알바하다가 그 얘기 여기서 진짜 많이 했어요. 월 190이었는데 연봉 5천 정규직 네. 됐다. 소리 질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알바로 채용된 보안 검색요원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 취업 정보 사이트를 보면 정식 채용은 있었지만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채용은 없었다.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 글에 지금 이 실제 네. 쓴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취재를 좀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직으로 되는 건 맞는데 네. 연봉 5천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연봉이 3천대예요. 네. 보안 검색요원들이 이 연봉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7% 인상분이 적용돼요. 이건 비정규직이든 자회사 정규직이 되든 원래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3,600만 원대 여기에 이제 이 정규직이 되면은 연간 복지수당 한 500만 원이 더 붙어요. 이건 다른 모든 직원들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4천 이상 갈 수는 있으나 여기는 좀 이 연봉 5천 이거는 대졸 초임이 5천대입니다. 워낙 좋은 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친다. 그래서 이런 그 등등등 팩트가 아닌 내용들로 조금 공분을 더 많이 자극한 경향이 그거는 있다. 있는데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더 플러스 돼서 공분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이제 특히 뭐 취업 준비생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본인들은 지금 공사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쉽게 정규직이 되다니, 그것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뭐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56대 1의 경쟁률입니다. 156대 1의 네. 경쟁률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뚫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근데 운대가 좋아서 저렇게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공정사회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은 거잖아요. 22만 명이 오늘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되는 기준이 됐는데 저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에 또 2030 세대의 울분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보안 검색 요원은 쉽게 됐을까요? 뭐 어떤 과정인데요? 예, 2달 동안의 OJT를 거쳐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시간, 88시간 또 80시간에 이 2달의 이 현장 직무를 거친 이후에 행안부와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자격증을 획득해야 됩니다.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하고 몇 명이나 붙어요? 제가 그 합격률, 탈락률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해 오셔야지. 네. 그런데 혼자 보안검색 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가 걸려서 사수, 부사수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르바이트 군대 제대하고 190 받다가 5천 받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평균 이번에 전직되는 사람들이 72%가 3년 이상 재직자, 17%는 10년 재직자. 검색 요원으로. 그리고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만 적성 검사를 하고 정규직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2년 정도 된 채용자들은 똑같이 신규 채용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왜 2017년 40%가. 5월이에요? 그게 대통령 이제 취임하면서 네. 초에 했던 겁니다. 아. 그때 인천공항에 관련된 사람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 날짜가 그렇게 보면 그 될것 날짜. 같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실제로 하는 일이나 그런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신분 보장되는 게 다른 거죠. 그렇죠. 쭉 오래 하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 하고 다시 또 어떤 고용의 불안을 느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정규직이 다 있고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가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겠는데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은 지금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그 나쁜 그런 어떤 고용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지금 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취업 준비하던 사람들 그만큼 정규직이 돼버리면 내가 시험 치면 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지금 오류예요. 이게 대표적인 오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경찰직이 1,900명이 정규직이 돼요. 저기 기존에 우리 일반 사무직이 1,400명이 있는데 배동호 교수님도 말씀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분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질문해 주시죠. 아니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네. 대해서. 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네. 정규직이 다 있고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어야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꼭 그건 아니고요. 비정규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통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민영화 외주하면서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을 이유로 인해서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급여를 대폭 깎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 뭐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분 또 고용 안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문제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좀 공감대가 이번 기회에 이 이슈를 통해서 좀 제대로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사실 드리고 뭐 싶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이게 계약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많이 받아요. 음. 이렇게 계약직들이 이제 옮겨 다니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해외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다.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의미면 좋죠. 네,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 오래 갈 수 그렇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무래도 좀 뭐 페이도 좀 낮고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세 분이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제가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세 분 모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아갖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네, 이분들이 지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를 했어요. 네. 네, 이건 어떻게 그러면은 법적으로 할 건지 사법시험 보시나요? 없는데 하여튼 네. 네.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 모임에서 이분들하고 관계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혹시나 인천공항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권위에 넣었다라는 거는 차별적 행위가 있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했다면 권고를 하는 조치인데 글쎄요. 굳이 물리적으로 보면 차별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전체적 취지로 봤을 때는 그걸 차별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뭐 이건 인권이 진정이 들어갔으니까
판단을 뭐 그래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저는 차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좀. 차별행위라고 예,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걸 판단해서 이 정규직이 필요하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네네. 그거의 부수적인 효과로 아니 부수적인 불이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책임 평론가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게 연결이 돼 있다면 검색 요원하고 취준생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그걸 갖고 너희들 정규직 되지 마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1,902명이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보안 검색 요원이 이 현재 정규직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는 자회사로 정규직 고용을 해서 왜냐하면 무기를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할 수가 없는 직군이다. 그래서 특수 경비직으로 고용을 했다가 추후에 본사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발표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회사는 오히려 이 고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기 때문에 직고용의 필요가 더 있었다. 서로 이제 입장은 엇갈리는데 청원 경찰로 뽑는 거예요. 일반 사무직에 없었던 새로운 직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취준생들이 청원 경찰을 준비한 분들은 없죠. 그렇죠. 그 직군이 없었으니까 일반 사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TO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56대 1은 35명을 지난해에 뽑는데 5,400명이 몰린 거예요. 이 자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나 불이익이 아니다. 차별이라 하면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쉽게 됐다. 나머지는 어렵게 됐는데 불이익은 경쟁률의 차이는 날 것으로 봅니다. 그 때문에 연봉 테이블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연봉이 차별이 되죠. 청원경찰에게 똑같은 연봉을 적용하지 않고 낮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취준생이 어떤 손해를 볼까? 저는 그건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된다라는 말씀. 추상적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구체적 손해여야 되죠. 구체적 차별행위여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이유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제 공정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공정성의 문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일자리 대란 때문에 취업을 할 기회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고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들에게 취업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오해가 있다고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비정규직을 그대로 전환할 뿐이고 그 사람들이 또 별도의 직군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전혀 않다.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900명인데 그 중에서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2017년 5월 12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전체 한 40%가 되니까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보장을 안 해주고 공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만큼 이제 룸이 생기는 거죠. 취업할 기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란 정의 이슈가 또다시 사실은 수면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정부의 해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이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의 얘기와 정부에서 내는 그 해명이 왜냐하면은 여기는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취준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직업군에는 변화가 없다. 이 숫자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취준생들은 여전히 130몇 대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규직화된 사람들은 그 경쟁률을 뚫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서 계속 여기 너희들의 이 지금 몇 개 남아있는 일자리는 여전히 너희들한테 갈 거야. 130몇 대 1의 경쟁률만 뚫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들리니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 2017년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기가 1호 방문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상징적인 곳이고 왜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 빨리 정규직으로 빨리 안 만듭니까? 거기에 이제 호응한 것일 수 있어요. 사측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논란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시면 모든 비정규직 직종을 좀 정규직으로 바꿔보자. 기간제 교사, 정직 교사로 만들자. 그런데 정규직 교사들이 엄청난 반발했어요. 그거는 전 논리적으로 양쪽이 팽팽했는데 자, 정식 교사들은 우리 교대 졸업자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치렀다. 임용고시 치르고도 학교 배정이 안 돼서 몇 년 기다리다가 겨우 들어왔는데
기간제는 그야말로 그 정규직이 보기엔 아르바이트처럼 빈자리에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들어와 있다가 이 기회에 정직 교사가 된다고 일반대 나왔는데 교대도 안 나왔는데 임용고시도 안 치렀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게 좌초됐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거꾸로 기간제 교사는 쉽고 행복하고 좋은 직종인가요? 질문을 잘못 드셨어요. 네. 그런 질문을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사실은 이거랑 핀트는 맞지는 않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에서는 이 청와대의 해명은 이런 거예요. 비정규직을 최대한 고용 안정으로 집어넣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큰 흐름은 맞지 않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저는 이 젊은이들의 공분에 공감한다는 점은 뭐냐면 그 이 많은 숫자리의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 그리고 경쟁률이 너무 세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그런데 저런 1위의 직장이에요. 이 인국공이. 그리고 이 경쟁률도 세고 연봉도 높아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연문이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일해온 비정규직이 쉬웠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갑질 얘기할 때 경비원은 쉽냐고요. 뭐 그 부분을 네.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니, 그 부분도 질문과 포함해서 대답이 따져야 다르다라는 되는 거죠. 거죠. 제가 패널이 아닌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얘기를 좀 끊어야지 다음 얘기를 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논의예요, 네. 사실은. 뭐 실질적인 손해를 그러니까 보는 건 맞는 우리가 거거든요. 피해자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피해자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피해자다라고 을과 얘기를 을의 하고 있는 싸움이라니까요. 과정인 거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네. 보는 건 맞는데 또 그거 실질적 피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뱅뱅 도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막 들어온 뉴스가 있어요.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게 죄송합니다. 검찰총장에게 내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네. 원래 부산 고검이죠. 부산 고검에 차장 검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G 라인에 있는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보직 이동을 시키면서 법무연수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진천에 지금 만들어놨는데 네. 뭐 놉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직으로 보낸 택이에요. 뭐 그렇죠. 같은 위치긴 하지만 결국 거기 가서 감찰 대기하고 있어라. 징계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크게 또 한번 윤석열 총장한테 또 얘기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지금 뭐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그 원래 같으면 이제 네. 우리 검찰 같으면 수사하지 않는 직책이 있어요. 네. 지검의 뭐 부장 검사, 검사, 차장 검사 다 수사합니다. 고검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아요. 고검 부장 이상은 모르겠지만 고검 검사로 발령내면 예전 같으면 옷 벗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또 법무연수원의 교수급들, 지금 연구위원들 그렇죠. 옷 벗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요건 좀 다를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 옷을 벗거나 하면 본인이 지금 입장 발표는 난 아니다. 나 이거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나 어떻게 좀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걸 인정하는 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끝까지 좀 버티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 좀 잘 지내. 막 이러고. 잘 지내셔요 이렇게 네, 했습니다. 잘 지내라고 협력하라고. 며칠 안 됐어요. 한 2, 3일 전인 것 같은데. 자,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뭐 관계 개선이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이제 태생적 한계가 있죠. 태생적 관계. 네, 서로 악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낙마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대타로 그러니까 대항마로 투입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청와대도 그러고 여권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결국 이제 낙마시킨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거냐, 검찰 개혁을 할 거냐. 그래서 추다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붙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임명 첫날에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대대적으로 검찰 인사를 추 법무장관이 단행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다 잘랐어요. 예산도 자르고 그러니까 지금 뭐 팔다리가 다 잘린 상황이에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또 반격을 한 거죠. 1월 말에 청와대 참모들 포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포함해서 13명을 이제 무더기로 기소를 했어요. 그때 네네. 또 이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소장 공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요약본만 이제 국회에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또 못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또 감찰 문제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양상은 좀 재밌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좀 조용해라.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함구령까지 내렸지만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여권 민주당 뭐 인사들이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공격하고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더 기사에 등등해가지고 내 말 잘 들었으면 조용히 지나갈 일을 쯧쯧쯧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런 말이 사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하는 게 사실 적절한가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본인한테 추미애 법무장관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는 아닐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 부담 않죠. 없이 한 말이다. 네, 왜냐하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결국은 지지자들이 많고 네. 지지 세력이 많아지고 지지율이 높아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대권의 의지가 마음에 불타고 있다는 얘기가 진짜요? 들리고 있어요. 그럼요. 어디서 남들은 들었어요? 뭐 대권 주자 추미애 대가를 본인은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우면 네.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진영에 따라 입장이 달라요. 과거에는 진보의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보수의 영웅. 진보에서는 적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런 네네. 상황에서 추 법무장관이 완전히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 공세 전면에 선다, 선봉장에 선다. 그러면 이제 진보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본인의 지지율도 앞으로 덩달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다르크의 빅픽처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네. 곤란하게 된 게 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총장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게 지금 거의 똑같아요. 국민적 어떤 네. 여론조사가. 여론이. 저도 그 여론조사를 구체적 얘기는 우리가 봤는데 한번 또 구체적 얘기해야 얘기하면 예. 숫자를 얘기하면 안 같아요, 되는데 그냥 거의. 그게 이제 딱 그걸로 갈렸더라고요. 정당, 정파, 그렇죠. 진영. 그렇죠. 결국은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게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지지자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 정치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법률가들은 수사 자문단 같은 걸 구성하는 게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만들어지지?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비공개 의견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어떻게 저걸 알고 검찰총장은 또 도장을 탁 찍어줬을까? 이런 고민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은 그런 고민 다 필요 없어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지지를 하고 윤석열 총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싫어하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총장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네. 어떻게 채울 수 있을 지금 거라고 뭐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버틴다. 버틴다. 예,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지금 검찰 조직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하지만 스스로 셀프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외압에 의한 개혁은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문제는 외압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서 윤 총장이 개인의 안위보다도 검찰 조직을 네. 자신은 조직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버틸 가능성이 점점 있다. 압력이 커지네요. 우리 버틸 교수님 숫자가 어떻게 보이네요.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본인도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법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은 합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청법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이제 본인은 항명으로 또 인사조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갈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리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네네.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 굴욕적인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본인이 버틸 수 있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목을 쳐주는 거겠죠. 그런데 상대는 또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도 좀 반성해 볼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수사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념의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이게 과연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관성 부분에서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냐 이런 네. 비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이 좀 네. 곱씹어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팁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시간 다 됐죠. 시간 다 됐어요. 왜 버티냐면 네. 그 어목하실도 버텼거든요. 대구 고검 내려가서 그치, 검사하다가 그치. 올라왔어요. 지난 정부에서 버팁니다. 버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1타 강사 시간이었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되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들어온 소식으로는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그리고 갑판장 등 간부급 선원들로 파악됐고요. 네, 부산, 광주, 인천, 네, 그리고 회사 측이 선원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주소지는 부산, 광주, 인천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네,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독립 P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아프리카 베냉 우리가 사실 아프리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베냉은 그 서아프리카 쪽에서도 그 약간 해골 뒷부분에 그 밑에 쪽에 있고요. 보통 축구하면 많이 나오는 나라 있잖아요. 토고라든지 네네네. 세네갈. 그래서 토고와 나이지리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륙하고는 좀 깊숙이 들어가 있고 약간 길쭉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도 찾아보시면 토고 바로 옆에 있고 북쪽으로는 부르키나파소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고 네. 기니만하고는 정말 작은 부분만 접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농업에 종사를 네. 하고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전 베닌이라고 사실은 들었어요. 베냉. 네, 베냉이라고 이제 이 프랑스 나라의 이제 푼족이라고 네. 그 언어로는 조금 더 발음이 베냉에 베냉에 가깝더라고요. 가깝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게 이제 가나 국적 어선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3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가나 국적 선원 1명 그리고 한국 선원 5명 납치가 됐다. 이게 한국인을 노린 납치란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잘 살아서인가요, 우리가? 그 한국인을 딱히 노렸다는 네. 게 아니라 외국인을 노렸을 외국인을 확률이 노렸다. 높고요. 그쪽에 이제 배는 국적이 좀 다국적이에요. 선주가 따로 선주 국적이 따로 있고 선원들의 국적들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이 선주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나오는 그 1등 항해사 선원이라든지 기관장들은 외국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 현지인들은 그 정도의 숙련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송출 회사를 통해서 받은 숙련된 선원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많아서 한국인들이 이제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선원 인력입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배는 또 외국인, 네네. 외국 국적의 배일 확률이 높고 또 선주는 또 다른 국적일 확률이 그런 경우가 높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잡하게 배는. 네.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게 그 나라들이 대부분 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잘 계획된 납치였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셨어요? 일단 스피드보트를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네. 준비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스피드보트거든요. 납치범들의. 예. 네네. 그리고 이게 한 대가 아니고 납치할 때는 꼭 2대를 갖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 배를 에워싸고 총을 들고 납포를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피납이 돼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하고 맞서 싸우지 왜 납포가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싸우긴 힘들죠. 네, 그 스피드보트 워낙 빨라요. 그리고 그렇군요. 왜 도망 못 갔을까 하면은 이 스피드보트를 속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빠른 스피드보트 2대가 이렇게 다가오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업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현지인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내가 내일 어디로 나가서 조업을 할 건데 우리 배에 외국인 누구누구가 있어. 선주는 누구야. 이 배 국적은 어디야. 라는 걸 알려준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 정보를 다 가지고 누구는 스피드보트 저 배에 타고 누구는 여기 타고 누구는 총을 들고 누구는 납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역할 분담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게 사전에 기획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의 납치가 많았나요? 지난해가 162건이에요. 이 기니만에서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 162건은 전체 해적에 납된 그 건수가 그렇고 네네네. 이 기니만에서만 61건이에요. 그 중에서.
그럼 3분의 1 넘네요. 네,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 그 옛날에는 동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이 네네, 가장 맞아요. 오리지널 해적으로 맞아요. 각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술이 나이지리아 쪽으로 이전을 갔어요. 어떤 경위인지.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서아프리카 해적의 본거지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지리아 그 주변 국가로 점점 퍼지는 듯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 기니만이 지금 가장 극성인 그런 곳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 작년에 121명이 피납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들 풀려나거나 그랬지만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협상이 전개됐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런 빈도수가 점점 높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납치된 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이제 신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납치해서 납치범들이 자, 이분들 어떻게 할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근데 일단 납치를 해서 신변의 위협을 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협상을 하려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들 딴에는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그렇게 대우를 할 거고요. 저번에 그 새우잡이 어선이 가봉에서 한번 납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37일 만에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이 해적들이 오래 인질들을 안고 있을 상황도 못 돼요. 왜냐하면 인질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돈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그 정도 투자를 할 만큼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해서 빨리 풀어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협상 루트라든지 또 이런 거 나눠일 거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고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가 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번 새우잡이 배 같은 것도 37일 만에 그 풀려난 걸 보면 이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풀려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해적들이 노린 게 돈인 거잖아요. 워낙 가난해졌던 게 서아프리카 쪽이 몇 년 전에 에볼라가 굉장히 많이 휩쓸었던 지역이에요. 그때도 경제가 바닥을 쳤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이쪽 나라들은 대부분이 의료시설이 거의 제로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쪽 나라들이 한 조치는 무조건 봉쇄령이었거든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봉쇄령이 내려지면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경제 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해져 버리고 그랬을 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나쁜 수단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해적질이거든요. 비단 바다의 해적질뿐만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무장 세력 해가지고 그 납치라든지 외국인 납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르키나파소나 말리 쪽 내륙으로 가면 또 무장 세력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이 납치가 바다에서 되니까 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에볼라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뭐 굉장히 경제 사정이 워낙에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타격을 입었고 이런 위험이 계속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주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을 거고 또 이들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서아프리카 쪽이 가난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누가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은 계속 전개가 될 것이고 그 소말리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약간의 사소한 그 해적질에서 시작을 했고 나중엔 초대형화 돼 버렸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점점 금액이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해적의 씨를 자르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말리아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거대한 해적 조직으로 변한 건가요? 그들도 나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 도저히 이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바다에 있는
어자원은 자기네들 건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를 해안 경비를 한다는 명분인 거예요. 해적들 자기네들 다 해안 경비대라고 불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름 자기들끼리 명분을 만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와서 새우나 참치를 싹쓸이 해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한다라는 나름의 또 명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협상금을 받아가냐 그러면 해양 경비대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세금 명목으로 받았다. 또 이렇게 또 나름 또 입만 살아가지고 할 말은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동아프리카 쪽은 군사적 작전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사실은 연합군을 조성해서 20여 개국이 모여서 군사적 작전으로 동아프리카의 해적을 근절을 했기 때문에 서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진전이 된다면 그렇게밖에 해결책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진 않나요? 군사작전이라든지. 아직은 나오진 않지만 지금은 아직 단계니까 우리나라의 납포 사건이 많은 거는 우리나라 인력이 지금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빈도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나라 사건들도 많아지게 되면 국제사회가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좀 의제를 던질 필요도 있긴 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그러면은 뭐 피해를 좀 많이 입는 편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빈도가 높죠. 우리 이 선원 인력들이 숙련된 인력들이기 때문에 선원인 기관장, 갑판장 이런 인력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숙련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송출하는 회사들이 부산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 선원들은 가기 때문에 전혀 이쪽 내용에 치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근데 기니만 쪽에는 그전에도 종종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고작해야 현금 몇 푼 뺏어가고 말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데려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일을 확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네. 지금 현재 너무 가난해졌기 때문에 사람까지 데려가서 더 큰 돈을 노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말씀하셨던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진 뭐 이분들을 이제 송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시는데 이 회사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잘 있나요? 우리 PD님만큼이라도 알고 있는지 막연하게 궁금한데. 알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가서 좀 운에 맡길 수도 있고 막연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그 이쪽 서아프리카 쪽에는 외교 관계가 전부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해당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안전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역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의무도 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송출됐을 때 국가와 같이 연계해서 안전교육을 특별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 뭐 가봉, 세네갈, 뭐 라이베리아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 다 사실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쪽 에 있는 대사관들은 항상 그런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까지는 동아프리카 쪽에 많았다면 이제 서아프리카 쪽에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거기 또 옛날 뭐 내전 있는 것 때문에 한참 힘들었던 곳들이 또 많으니까. 그냥 뭐 다 있었어요. 내전, 기아, 뭐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요. 지금 뭐 봉쇄령까지 뭐 다 네. 있던 곳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네. 누구나 다 그 환경에 처하면 해적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지금 현재 현실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점점 서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이쪽에 인력을 송출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안전교육 같은 거에 분명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대책 같은 게 있다면은 어떤 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으실까요? 일단 서아프리카 쪽에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건 가난이에요. 그렇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가난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사실 저번에 그 새우잡이 어선에 잡히셨던 피납되셨던 분은 한국인은 딱 한 분이셨지만 네. 그분은 이제 풀려나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37일간의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출되고 있는
그 선원 인력들은 다 누군가의 가장이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혹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국가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신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를 좀 극복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전문가셔 이해도 정말 잘 된다. 뭐 쏙쏙 뭐 귀에 잘 들어게 설명해 주신다는 칭찬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우리나라로 봉환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땅에 묻혀 있다가 2018년 북미 정상이 유해 봉환에 합의를 하면서 70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고향이나 가족들 품에 돌아가지는 못하는 유해들이 해외에는 물론이고 국내에도 곳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 맞은 오늘 20년 넘게 국내 유해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계신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원래는 역사 전공이시잖아요. 예, 사학과 다녔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유해 발굴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사학과 석박사과정까지 하면서 구속기를 전공했거든요. 네네. 근데 구속기 시대에도 특히 그 이제 사람 인골, 그 이제 인골뼈를 이제 주로 그 연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려고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육군본부죠. 육군본부에 뭐 이제 담당관이 전화를 해서 한국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 유해를 발굴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전공자가 한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혹시 한국에 나오시면은 연락을 해서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유해 발굴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모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집사람이 이제 그 2003년에 미국에서 나와가지고요. 네.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뭐 학교 수업하랴, 발굴 나가 있으냐. 그다음에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때는 애널로그 사진 아닙니까? 지금은 디지털이지만. 네네. 애널로그 사진이 그 다 이제 현상 사진을 찍고이나 하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당신이 이거를 좀 맡아서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비디오를 찍고 있었는데, 네네. 찍어야 되는데 그 모든 비디오까지 해서 그 기록, 특히 유해 발굴의 기록을 당신이 좀 책임져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냥 저한테 그 십몇 년을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예. 혹시 수습하신 유해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전사자 유해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00여간 했는데, 네. 그때는 그 한 2000여 구.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민간인 희생자. 네네. 해서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한 3000여 구. 와. 그리고 이제 이제 강제징용 희생자 홋카이도에서 뭐 유해 발굴 등등해서 거의 한 5000구 이상을 제가 이제 발굴을 하고 직접 감식을 했죠. 예. 그렇군요. 아, 뭐 대단하십니다. 사실 그게 유해들이 또 가족들한테 잘 돌아갔나요? 그러면?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 그 유품이 없어요. 유품이 없고 신원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국군의 경우도 뭐 지금도 국군이 이제 DNA 검사를 해서 가족품에 돌아가신 분이 뭐 100여 분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뭐 민간인 같은 경우는 뭐 집단 희생지로 막 이렇게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분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몇천 구씩 유해를 발굴했는데도.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예. 예. 자, 이 유해 발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역설을 하시는데 왜 중요한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이제 유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유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는 사실은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하고 어떤 계약 관계를 이제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는 저희한테 세금을 내라, 군대를 가라,
예를 들어서 네네.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무라고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켜왔죠. 그렇게 의무를 이행하게. 그러면 국가도 반대로 저희하고 계약 관계니까 국가도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저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그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정리하면서 유해 발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통틀어서 보면은 결국은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인데 그게 이제 소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신장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는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군요. 아까 전사자 유해 그리고 민간인 유해, 강제징용자 유해까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전사자 유해 그리고 민간인 유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전사자 유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누구인지 신원 확인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전사자 네. 유해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8년 동안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전쟁 초기에는 저희 국군들한테 인식표가 없었습니다. 아, 네네. 목에 인식표가 없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길에서 이제 수집령에 의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그때 그냥 종이에다 써준 인적 사항뿐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쟁에 이제 하니까 결국은 자기 신분을 나타낼 게 없고 그래서 수통이라든지 당시에 네. 군화 이런 데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분이 누구였구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육군본부에 있는 경적 기록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쭉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찾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2년 3년 오면은 이제 그때야 이제 이름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로 찾고 해서 그런데도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적 기록도 불완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가진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민간인의 경우는 집단 희생을 했거든요. 한 구덩이에 200~300명씩 이제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뼈들이 막 섞여 있고 그때 또 주로 이제 농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신분증을 갖고 일하러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것들이 없고 군인도 다 없는데 나온다. 그래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군인은 대개 이제 2~3분씩 이렇게 나오는데 민간인은 몇백 명씩 이렇게 처형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찾기가 힘들죠.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재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막연히 들긴 하는데요.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1999년에 저희가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강제징용자 유해 발굴을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는 네. 학생, 시민단체, 양심적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비를 털어서 했어요. 정부가 안 하니까. 네네. 99년에. 그리고 이제 98년에 하이난도, 지금 이제 해남도죠. 네. 해남도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언론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 해남도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묻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조사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국군 유해 발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전쟁 발발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돌아오니 제가 2000년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장의사 수준이더라고요. 그냥 이제만 막 이렇게 땅을 파서 찾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국군 유해 발굴인데 이거는 고고학 수준으로 해야 된다. 문화재 발굴하듯이.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던 예산 다 모으고 국군본부를 설득해서 이제 정식 발굴단을 구성했죠. 그러니까 DNA 전문가, 그다음에 역사학자, 의과대학교 해부학 교수 이런 식으로 쭉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유해 발굴을 하게 됐죠.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의 뒷받침이 없이 국무총리령인가 그걸로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다가 2007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유해 발굴의 지속성이 요구되면서 그때는 한시적으로 3년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네. 3년하고 3년하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2007년 가을에
이제 국방부 예발 감식단이 창설돼서 만들어지면서 2008년에 법이 제정됐어요. 네. 군예발구법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유해를 발굴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민간인의 경우는 이제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통과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한시적인 법이 있어요. 3년간. 네.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발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이 종료되면서 그 중심 기관도 없어지고 정부 예산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2014년에 저희가 발굴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시민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제2기 진실화해법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발굴하지 못했던 그 분들을 다 발굴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발굴을 시작을 했죠. 한 5년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해를 발굴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일부 그 지자체, 네네. 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광역단체 자치단체로는 충청북도 이런 데서 예산을 만들어서 정식 발굴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근데 올해 마침 이제 그 6월 초순에 네네. 그 법이 통과돼서 제2기법이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11월쯤에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내년부터 정부의 예산으로 이제 발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자,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짤막하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예. 네,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잖아요. 사실 유해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그 법에 의해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이념적인 대립에 의한 결과로 보지 마시고 우리 같은 동포, 네네.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주실 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국군 유해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데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정말 고고학적인 봄을 찾듯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그렇죠.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가 최고의 아닌가. 대우를 해드려야 되죠. 오늘 네. 보면 지나겠지만 147고 오실 때 네네. 아주 그 제대로 그 예의를 갖춰서 모시잖아요. 네. 모든 국군 유해 발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